네, 먼저 여러 우리 50년대 가는 선배님도 계시고 40년 넘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은퇴하신 선배님도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 선배님들의 그런 맨땅의 헤딩과 노력과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선교가 있고 또 세계 선교가 있고 또 지금의 이러한 전략 모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한 세대 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후배가 조금 건방지지만 그냥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단 선교부를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안 했다고 또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황을 하고 선교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혹시 선교주를 주시면 제가 선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지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중국으로 간다, 인도로 간다, 뭐 여러 가지 러시아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선교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옛날부터 지구본을 사놨거든요. 지구본을 이렇게 빙그러 돌리잖아요. 그래서 탁 찍으면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주실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태평양. 그래서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 번 다시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그랬더니 또 인도야. 이렇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대서양이 좀 넓으니까 또 그렇고. 그런데 그러던 중 그 존 웨슬레이의 일기를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읽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전에도 읽었는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셨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셔서 노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토요일 날 퇴원하셔가지고 손을 떨면서 부축을 받아가지고 강대상에 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윈 얘기고 야베스 얘기고 맨날 똑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뭘까? 이제 고민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병원으로 꽃다발을 한 다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 챙겨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머리를 뒤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병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머리를 꽉 잡고 머리를 잡은 건지 기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응답을 했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가는데 목사님께서 군 선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군에 가서 세례를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주는 그러한 선교를 늘 했는데 해외 선교는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한 젊은이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예배 끝나고 목회실, 당회실도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 하는 거죠. 언제는 군선교 하라고 그러더니 막 하고 무슨 갑자기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좀 이상해졌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귀에 막 들리죠. 야, 이게 참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교지 간다면서요? 저 한번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갔더니 딱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니 무슨 키도 작지 몸무게도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지
아니 이렇게 가지고 선교를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좀 갑자기 화가 치밀어 가지고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 무슨 선교하는데 뭐 연합 여전대 회장님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지금 외모를 평가하고 선교를 하느니 마느니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꾹 참고 네 권사님 외모로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딱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3년 전부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해왔고 거기서 선교비를 모금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만약에 가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후원할 테니까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니까 마음껏 선교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세계는 나의 교구다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은 선교지를 주지 않을까? 세계 곳곳을 다니려면 트래블링 팀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트래블링 팀을 할 수 있는 선교단체가 있나?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OM 국제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OM 국제선교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시험을 보라고 하네요. 성경, 신약, 구약, 그 다음에 선교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인성 테스트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뭐 붙여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행히 붙여줘가지고 이제 OM에서 훈련을 받고 동유럽이 막 열릴 때죠. 동독과 서독이 열리는 장벽이 무너진 바로 다음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동유럽의 국가들을 트래블링 팀, 이스턴 유럽 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동독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가서 증거하는데 제가 그때 영어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독일어로 모니카라는 자매가 통역을 해줬는데 한 자매가 모임을 마치고 왔어요. 자기가 선교의 헌신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도 헌신을 동양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을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불교 백그라운드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고 선교에 헌신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슈가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혼자라는 거예요. 연로하신데 70대에서 되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혼자 두고 자기가 선교지 가기가 어렵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저는 이스턴 유럽 팀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선교선을 탔죠. 둘로스라는 선교선을 타고 이제 여러 나라를 하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편지가 저한테서 독일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보니까는 그 우테라는 자매가 편지를 한 거예요. 야, 프레이즈 더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내가 선교제 곧 간다. 기다려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둘로스로 오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이제 이렇게 봤더니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저희가 떠난 후에 일주일 만에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재혼한 조금 더 젊은 여성이었나 봐요. 어머니, 새어머니, 스텝맘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맡기고 자기는 선교지로 왔노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대만의 선교선이 갔어요. 대만에 갔는데 그 타이중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화복음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등의 증아이니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자기가 자기도 너무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헌신하게 됐는지 뭘 준비했는지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 자매도 그러면 기도해달라 했더니 그 자매는 1년 뒤에 둘로스로 왔더라고요. 선교지로.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호주에 가서도 이제 그 부산에서 온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가 있는데 우리 이근희 선생님은 잘 알 거예요. 잘 아는 자매인데 왔는데 이제 유학생들 모임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웬 신라면을 끓여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집안은 좀 사는데 이곳에 도피 유학을 했느니라. 여기 와서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영어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헤매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이라도 불러주시면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매가 수단으로 갔어요. 와,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와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선교지에 있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들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를 정해서 이제 한국 본부에서도 사역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대선배님이신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내년이면 50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은 또 40주년을 작년에 이제 선교사역 시작 40주년을 마쳤죠. 이런 분들이 이제 기사성 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많아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러한 기초 위에서 제가 그 기초를 밟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 어렸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크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선교는, 그죠?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겠지만 우리의 그 한국이 최고다, 아니면 한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이 얘기를 큰 소리 치던 데가 엊그저께인데 요즘에 그런 소리가 들어갔죠. 이제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일어나고 필리핀어들이 일어나서 중동에 가서 헬퍼로, 가정부로 취업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왕실의 사람들을, 고관 대작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이 돈도 없고 뭐 맨날 선교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탈락률이 높고 쟤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남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중동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2주 전에 남미 이 사람들이 6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저희 훈련본부에서 남미에서 헌신한 코미밤이라고 하는 선교 그 대회가 있는, 운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처음으로 시켜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치앙마이 왔었거든요. 왔었을 때 스페니시 모임인데 저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다 스페니시로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옆에 몇 분이 통역을 붙어가지고 조금 해주지만 계속 저만을 위해서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글을 돌려가지고 뭐 스페니시 하면은 한국어로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들으면서 했었는데 또 해보니까, 일주일 해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글이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파송 구조가 서구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고 선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구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파송 단체이고 우리는 리시빙 바디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보내고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거였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가 그런 역할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글로벌 사우스, 우리 한국이 어느덧 세계 파송 국가 뭐 1위를 막 넘보고 막, 그죠? 이렇게 하다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렇게 뭐예요? 이제는 파송을 받는 구조에서 보내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파송을 받는 구조에서 이제 보내는 구조로, 그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교단을, 한국에 있는 교단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필리핀 교단을, 장로 교단을 다 갈기하게 찢어놨다. 그래서 코리안 미셔너리 고 홈이라고 하는 모나토리움을 선포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 GP도 마닐라나 이런 근처에는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되겠다. 근데 이런 일이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일어났죠. 케냐에서도 한국 선교사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태국의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했더니만 태국 지도자도 좀 올바른 쓴소리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저희들 대놓고 저희 앞에서 야, 너희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우리를 망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동안 서양 유럽 선교사들은 잘 못하던 얘기를 우리는 좀 만만한가?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축이 어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보내는 거기만 하고 어떤 나라는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보내고 어떤 나라는 받고 보내고 받고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서양 유럽 선교사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스마트하게 우리도 받았지만 우리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선교할 때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제자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구조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어린이로 나는 선교사이니까 너는 받아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제자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자녀들이 크면 이렇게 어른이 되고 독립하는 것처럼 우리 그 선교지에서도 선교지 비선교지의 사역자들이 자라서 그들이 독립하고 어쩌면 저희보다 더 유능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세계는 이런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중국이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계시는데 서남아시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주변국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그 재밌는 국가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여기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카나다나 뭐 알래스카에도 계시고 여러 지역에서 뭐 호주나 이런 데도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디아스포라 사역에 이제는 방점을 찍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카나다 지부도 만들어야 되고 호주 지부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경제적, 정치적, 뭐 사회적 어떤 이유로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들도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 있죠. 그러면 그 디아스포라에는 뭐가 또 들어가요? 난민들도 들어갑니다. 네피주라고 하는. 거기에는 또 뭐예요? 탈북자들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통합적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 사역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래 학자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시대에는 집이 따로 필요 없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출장을 다녀요. 카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그러다가 홍콩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결혼 생활하고 다시 또 출장을 뭐 러시아로 가고 또 한 사람은 헝가리로 가고 이렇게 했다가 또 어디에 만나요? 미국의 시애틀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또 한 달 살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사역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제가 OM에 사역을 할 때 봉고차 타고 아니면 때로는 버스 타고 때로는 뭐 기차 타고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동부 유럽이 이렇게 크잖아요. 옛날에는 체코슬라바키아인데 요즘에는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바키아 뭐 이게 다 체코, 슬라바키아, 뭐 발칸 반도, 막 크로아티아, 무슨 뭐 알바니아 이런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로 이렇게 분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혹시 아십니까? 러시아도 분화했는데 이 말하면 중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분화할 수도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할수록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미 35년 전에 그러한 사역을 한 거죠. 한 달 살기 요즘으로 하면 한국에서 1,000만 원 가지고요 애 2명 가지고 엄마가 저기 몽키아라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있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가든 인터내셔널도 있고 미국계 영국계가 있는 학교에 그 근처에 163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라 스테이처럼 힐튼 스테이라고 하는 한 달 살기에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 시키느라고 한 달 살고 가요. 그런 일이 그냥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젊은이들도 결혼하고 와가지고 뭐 일주일 살고 가고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옛날에 해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동남아가
태국 치앙마이가 이렇게 전략적인 많은 선교단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선교 포럼을 열고 선교의 허브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런 역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말레이시아 전략적인 현황을 좀 살펴볼 때에 문화적 포용성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고 지역적 경제적인 역할들을 한다. 이 말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경제로는 동남아 2위 국가죠. 싱가포르이 9만 불이라고 하면 말레이시아는 한 3만 불 플러스인데 뭐 차이는 많이 납니다. 3배 정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들.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캄보디아나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비교를 했더니 태국 분들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뭐 거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왜 똑같은 취급하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제 격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적 위치라는 것이죠. 그들이 포용하는 지역적 위치가 있는데 그 지역적 위치를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호주에 갔더니 지도를 호주가 딱 중앙에 오게 하고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호주가 맨 위에 있고 옆에 다 다른 나라들이 호주를 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왔더니 말레이시아가 허브다, 싱가포르이 허브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지역적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는 거죠. 역할이 있던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왜 유명했냐? 해적으로 유명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말라카라고 하는 그런 해변이 지금은 사항이 죽은 항구 도시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12세기, 13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요 때에 그쪽을 통해서 이슬람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포르투갈이 16세기에 뭐 화란과 뭐 영국과 뭐 일본 다 그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그 항구가 그러니까 중요한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로 그 상선들에게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해적들이 난무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민다나오와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그 해적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역적인 요충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양한 언어가 있죠. 이제 제가 태국만 오면은 참 이 긴장하는 것이 이게 글씨가 아름다운 예술이어가지고 이게 읽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긴장을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자위라고 하는 아랍어 비슷한 산크리스토어를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영어 알파벳을 차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가 공용어라는 거. 중국계가 있으니까 만다린이 또 중국어 공용어고 그에 하카나 푸조나 뭐 광동어나 이런 다일렉들이 있는 거죠. 방언들이. 그리고 또 이 영국 식민지 시대에 첸나이나 요즘에 마드라스라고 했죠. 옛날에는 첸나이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꾼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타밀들이 살고 있어서 타밀어가 또 사용하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말레이시아가 있어가지고 동말레이시아의 부족 언어가 몇천 명이 2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용하는 부족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어를 매개 교육을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디 가서든지 뭔가 우리들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영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매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다양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문화적 포용성에 있어서는 한국에 전에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인디안계, 영국계, 아니면 스위디시, 아니면 뭐 이런 서구 유럽 사람들과 함께 둘로스가 한국 방문할 때 이제 뭐 인천 항구, 포항 항구, 무슨 여수 항구에 이렇게
항만 청장들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급파돼가지고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는데, 같이 목욕탕 갔다가 에드워드라고 하는 친구가 쇼크를 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목욕탕에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인디안계이기 때문에 아주 시커멓거든요. 그런데 아주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부산에서 목욕탕을 안 간다는데도 가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야, 쟤 새카맣다, 새카맣네, 거기도 새카맣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은 못 알아듣지만 무슨 표현을 하는지 제스처로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생애 처음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막 여러 눈동자가 막 자기만 가리키니까 쓰러졌어.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문화적인 충격이 우리들은 갈등 내지는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말레이시아 왔더니 쳐다보질 않아요. 인디안 샤리를 입든 판자비를 입든 중국계 옷통 뭐 이소룡이 입는 뭐 중국의 짱골라들이 입는 옷을 입든 아니면 한복을 입든 아니면 뭐 나시를 입든 아니면 뭐 어떤 그냥 치렁치렁 다 감싸고 얼굴까지 눈만 내놓고 다니든 아무도 편견을 갖지 않더라고요. 이거 뭔가? 그랬더니 뭐예요? 다민족 사회와 다종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저께 메시지 중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현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을 넘어서 존중하는가, 리스펙트 하는가, 그 사람이 나의 종교와 달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어도 과연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가. 앞으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옛날에는 2, 3세계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좀 더 그들을 하대한다고 해가지고 2, 3세계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선진국이고 너희는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진국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다. 이 북쪽은 잘 살고 남쪽은 좀 못 사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동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조동진 박사님이 사용했던 파트너스 이런 단어를 갖다가 동반자 선교라고 요즘에서 바꿔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뭐 어떻든 동반자 선교를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중요하니까, 중요한 핵심은 그거니까 저는 뭐 동반자 선교를 하든 파트너스를 쓰든 뭐 파트너십을 하든 뭐 동역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보니까 제가 아티클을 좀 읽어보니까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께서도 함께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문화적인 포용성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인을 존중하고, 우리보다 못한 그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선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 아직은, 그리고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종교적으로 좀 우리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제가 왔을 때 2,900만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500만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레이계가 63.3%, 청년층이 35.3%, 생산 연령층이 70% 됩니다. 이 말은 젊다는 얘기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레이계가 제가 왔을 때 5% 6%였는데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연 증가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2.1%입니다. 우리나라는 0.7%에서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든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젊은이를 만나면 3명은 낳아야지, 막 우리 선배님들 나 2명밖에 안 낳는데 내가 후회가 된다고, 내가 좀 일찍 결혼했으면 아마 3명 낳지 않았을까 그런다고 그래서 막 격려를 합니다. 이유인데 하여튼 자연 증가율이 높는데 그 중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계가 이슬람으로, 또 인디안계가 이 경제적 목적으로 무슬림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민들, 동말레이시아에서 사는 사바 사라왁에 사는 원주민들이, 특별히 사바에 있는 분들이 제가 왔을 때
약 46%의 크리스찬이었는데 36%로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서말레이시아에서 동말레이시아로 어떻게 해요? 무슬림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역할을 하게 하고 땅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하고 또 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돈을 한 달에 용돈을 줘가지고 선거철마다 돈을 줘가지고 그들을 개종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학교를 지어주고 기숙사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자꾸 개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이런 변화들에 좀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이쪽 초록색은 부미푸트라라고 해서 원주민과 말레이를 합쳐서 부미푸트라, 이 땅의 왕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혜택을 줍니다. 카론을 하든 하우스 론을 하든 간에 이렇게 은행에서 이 론을 하면은 저희는 4.6%의 이자를 내야 되지만 이 부미푸트라들은 어떻게 해요? 2.5%만 내면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에 들어가려도 국립대학에 들어가려면 쿼터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부미푸트라는 70%까지 실력이 없든 70%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중국계, 또 이제 몇 프로는 인도계, 1%는 외국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쿼터를. 그래서 중국계는 공부를 아주 잘하거든요. 똑똑하고. 그런데 중국계는 국립대에 들어가기 힘들도록 무조건 말레이 과목을 A 맞지 않으면 국립대를 못 들어갑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탑이어도 말레이어가 A가 아니면, 말레이도 3과목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3과목이 다 A여야 돼요. 그래서 국립대를 그래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영국으로 유학 가고 호주로 유학 가고 카나다로 유학 가고 다 그러죠. 예. 이런 차별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인구 분포도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차이니스죠. 20점. 자,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분포를 얘기하는데요. 이슬람이, 그죠? 딱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예. 이슬람이 0.2%는 이 중에 혹 지하에 있는, 그죠?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면 셀 그룹만 2명 3명 모이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혹시 무종교거나 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약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 이슬람에서 내놓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부디즘. 이제 기독교는 이 동말레이시아가 기독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말레이시아는 3%, 0.3%라고 하죠. 3% 중에 기독교는 0.3%가 개신교고 2.7%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복음주의 연맹 NECF에 보면은 캐톨릭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2.7%나 서말레이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머물고 있고 대부분이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446년 저희는 일제하에 36년도 치하라고 아주 분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16세기 초부터 이렇게 다시 일본 3년, 다시 영국 연방, 그랬다가 57년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만세 우리 삼창하는데 말레이시아 왔더니 머르데카 이렇게 옛날에 머르데카 컵 축구대회도 있었죠. 거기에 이렇게 만세를 하는데 7창을 하더라고요. 7창. 얼마나 한이 몇 척했어요? 446년. 그래서 최근에는 빌딩이 세계에서 이 첨탑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높다는 빌딩을 졌는데 이 뚱꾸 수상, 초대 수상인데 이 수상에 이 메르데카 만세 7창을 하는 이 모형을 본따 가지고 빌딩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독립 만세하는 요거 재창하는 것처럼 건물을 그렇게 참 멋은 있는데 공간 활용률은 참 쓸데없는 이렇게 지은 그런 건물이 최근에 세워졌는데요. 예,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부종민 사역. 서말레이시아는 오랑 아슬리 사역이 있는데 서쪽의 원주민을 오랑 아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쪽의 원주민은 부종민, 트라이브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이 부족민들이 정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땅을 정부에서 차지하려고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마을로 집을 져가지고 다 내놓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해줬죠. 그랬더니
자동차 사고, 냉장고 사고, TV 사고 그냥 한 달 안에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컴이 없잖아요. 수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뭐 바나나 따로 다시 정글로 들어갔다가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정글이 편하니까 다시 집을 버리고 정글로 또 들어가고 이거 뭐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들어가고 이런 원주민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주민들에게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의료, 교육, 구제, 학교, 교회 개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자기네가 아니니까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이제 약간의 전략적 실패라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 성공했지만 실패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그들의 손으로 짓게 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에서 뭐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이면 교회를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무조건 져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그냥 이 사람들은 구멍이 뚱뚱뚱 숭숭숭 뚫리는 이렇게 뭐 에어컨이 필요 없는 이런 건물을 나무 통나무로 막 졌는데 저희는 콘크리트 막 져가지고 에어컨 달아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선풍기 달고 그랬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어주고 갔다가 나중에 갔더니 에어컨도 고장나고 선풍기도 고장나고 완전히 개들이 놀아요. 예배당에.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한국 선교사가 지은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게 아니다. 이분들은 자긴 정글에 가서 나무에 이렇게 편안하게 더운데 이렇게 문 닫아놓고 열어놔도 공기가 안 통하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거기서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마을 해관으로 쓰면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법적인 제약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면 말레이들은 언더더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샤리아법으로 말레이들은 판단을 합니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넌 말레이들은 시빌법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법정으로 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하이코트에 가면은 말레이들이 재판관들입니다. 저도 재판을 받으러 몇 번 갔어요. 이게 제가 잘못해서 재판 받으러 간 게 아니라요.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이코트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토니를 했어요. 제가 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젊은 여성 말레이 법관이 딱 쳐다보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자기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무슨 드라마를 좋아하냐고 이제 뭐죠? 가을 동화 겨울 연가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보니까는 젊어 보이는데 연세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거 맞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요거 이렇게 물어보면 요렇게 하고 이거를 잔뜩 이제 긴장하면서 준비를 딱 하고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드라마 얘기하더니 딱 보더니 이건 내가 맞겠지?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더니만 됐다고. 나중에 혹시 또 만나게 되면 한국 드라마 내가 관심 있는데 내가 한국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좋은 것 좀 소개해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편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슈고요. 동말레이시아의 부정민 사역들은 보르네오 북부 사바사라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9개의 주요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룸바왕이라고 하는 부족은 한 7,00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기독교의 주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스마트해요. 심지어는 UPI라고 하는 대학에 우리나라 연대 같은 데죠. 거기에 교수로도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7,000명 중에 교수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대학교에서 보호하고 이렇게 자기는 부미푸트라니까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케어하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IVF라고 하죠. IVCF가 거기에 있었고 MCCC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분을 보게 됐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지만 7,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의 이런 탁월한 사람도 있다. 동말레이시아 가면 룸방왕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구 선교사들의 유산이 하나 있는데 에사비 스당 인질 보르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단을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에사비 교단이 거기에서는 큰 교단 중에 하나고, 이제 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로 넘어오면 가장 큰 에사비 KL의 그 교회가 지금 3,000명 모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난민 사역회 현장은 말레이시아가 이제 다민족 국가, 다민족 사회, 다 종교, 뭐 다 언어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바로 난민들이 공식적으로 UN 난민기구에서 이 기록된 거는 18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5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해요. 이 난민들이 아프간에서 왔고 예멘에서 왔고, 예멘에서 그 제주도에 400명이 갔었죠. 그 태국을 통해 가지고 예멘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이 제주도에 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유일하게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3개월 무비자를 줄 수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아프간에서, 알제리에서, 튀니지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이런 무슬림들이 곳곳 각 대륙에서, 이제 뭐 서북 지역의 중국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회족, 장족이 있는 곳에서도 이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오거나 난민으로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미얀마에서 그 로힝야라고 얘기하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로힝야 종족이 많이, 그들은 무슬림인데 이쪽 난민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난민은 아닌데 경제적 망명보다는 정치적 망명으로 돈을 싸들고 말레이시아로 와서 다른 서구 유럽 국가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여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산족들이, 친족, 카친족 이런 종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10만 명 이상, 심지어는 30만 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학교 통계에 보니까 최근 작년 통계에 의하면 140여 개가 있다. 그 중에 로컬 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하는 게 있고, 로컬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는 교회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하는 거죠.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있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게 있는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하는 게 30개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오랑 아슬리 사역이 말레이시아의 주 사역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난민 사역이 주 사역이 돼가지고 학교를 진행합니다. 학교라고 하면 규모가 있는 1,500명 모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5개 브란치가 있고, 그게 이제 최모모 선교사님이 하는 통합 측의 선생님이신데, 그 원래는 의술로 왔다가 그걸로 변형해서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적게는 4-5명이 모이는, 그냥 집 하나 얻어가지고 집 하나에다가 애들 수업시키는, 영어로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는 영어로 주로 수업을 하죠. 그래서 미얀마 난민학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간, 파키스탄, 요즘에 파키스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등등 이런 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사역의 협력 구조를 보면 선교사 연합회에 50주년 때 저희들이 50주년을 그냥 하지 말고 자료집을 만들고 각 분과들을 만들자. 한인 선교사 연합회에서 이제 한인 교회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랑 아슬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이런 분프트라 사역이 있고, 난민 분과가 있고, 뭐 이런 분과들을 5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민 분과위원회였는데 10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난민 분과들이 난민 학교들과 많은데, 이것을 연합해가지고 영어 스피치 데이를 한다든가, 스포츠 데이를 한다든가, 미술 그리기 데이를 한다든가, 난민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탤런트를 이렇게 개발하게 하는 그런 이 연합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간의 연합, 연구, 실행 활동, 교자재들을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250명의 교사들이 여기에 현지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에는 외국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필리핀어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 로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3,300명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교회 네트워크. 지역교회주의의 이제 예배가 영어로 기본적으로 하면서 중국어도 이제 만다린이 있고, 무슨 광동어가 있고, 여러 언어들이 있죠. 그리고 타밀어가 있고, 뭐
말레이 예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슬림들을 위한 게 아니고 동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말레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BM이라고 바하사 말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그 DUMC라고 하는 교회는 가장 코로나 전에 성장했던 교회예요. 영어 회중이 5천 명이 넘어갔는데 영어 회중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뭘 생각했냐면 다민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미얀마 예배를 개설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예배를 개설했고, 이러면서 계속 예배를 다 민족 언어를 개설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 빌려주면 막 깨끗이 써라, 뭐 이거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 넘겨주는 거예요. 예배당을 다 알아서 마음대로 쓰도록, 모든 시설을 마음대로 쓰도록 했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 자매가, 중국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이게 했더니 미얀마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와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식당에서 이 돌보는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끝나면 10시고 씻고 예배에 참석하려면 12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야 되니까 예배를 밤 12시에 드리는데, 추석 때, 중추절 때 예배에 특별 부흥 집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다고 해가지고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000명이 모였어요. 밤 12시. 와,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들이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식당에서. 놀랐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영어 회중이 갑자기 정체되면서 줄어들라는 찰나에 다민족 교회들이, 이 부서들이 성장하면서 지금은 더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너희들이 또 하고 있는 SRBKL 있죠. 이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에서 부흥하던 게 이쪽으로 갔어요. SRBKL은 동말레이시아에 생긴 건데, 의사 선생님이 닥터 추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교회를 서말레이시아에다 개척했어요. 그런데 동말레이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조금 민합니다. 우리 서울처럼 깍쟁이처럼 막 그러거든요. 근데 동말레이시아의 하트를 가지고 따뜻하게 교회를 이렇게, 딱 교회에 들어가면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그런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실증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800명, 1000명, 2000명까지 모였는데 트랜짓을 했어요. 리더십 트랜짓.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76세신데 68세, 69세서부터 후임자를 물색했고, 그 다음에 물색한 다음에 후임자의 다짐을 받고 한 4년 전부터 후임자에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2년 전부터 이제 후임자가 전적으로 사역을 하고 내년에 이제 손을 떼는데,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어떤 그 파운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얼롱사이더 파스터라고 해가지고 당회가 있으면 그분은 참석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은, 리더십 그룹은 다 새로운 그 파스터, 30대 때 파스터가 있는데 지금 41세죠. 파스터 아이작이라고 하는, 아이작 링은 거기에 그 체어맨이죠. 근데 저 이전에 단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최종 결정은 신임 리더십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멤버십인 거죠. 그 일들을 다 이뤄가는 이런 그 교회들과 단체들의 협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전과 기회들은 여러분들이 강점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고, 약점은 또 이렇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기회들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좀 위협적인 것들은 뭐 이슬람의 문화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나중에 원하시면 이것을 뭐 자료들은 드릴 수 있고요. 말레이시아 리더십은 마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있으면 뭐 보통 사람들의 정부니 뭐 이재명의 뭐 경제 정책이니 아베 정책이니 이렇게 하듯이 이 마단이라고 하는 정책에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슬람에서도 지속 가능성, 배려와 연민, 존중, 혁신, 번영, 신뢰, 이런 정책들을, 포용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슬람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특별히 배타적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교사에게 좀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다음 세대를 동원하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혁신과 번영,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영감을 주고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이런 지속가능성, 존중, 배려와 연민. 이건 계속 여러분이 70세 은퇴했더라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늙어가시지만 그러나 새로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론 교육이 이론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현장에 멘토링이 필요하다. 국제적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3축 통합 모델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멀티 사이트 포럼 전략을 이렇게 쿠알라룸푸르나 페낭, 코타키나바루 아니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순회 개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얀마 분인가요? 한 선교사님이 한 젊은 현지 지도자나 리더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건 어떻겠냐, 그런 것도 여기에 기록을 해놨던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이런 기초 포럼을 하고 차세대 20, 30명 10명도 좋아요. 2년 차에는 이렇게 하고 3년 차는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기대 효과는 세대 간의 협력이고 창의적 모델 개발이고 차세대 리더 배출이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리더십 모델에서 제가 배운 것은 SRBKL은 파운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냥 손을 떼버리는 게 아니라 얼롱사이드 파스터로 있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의 노인 계층의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파스터가 와가지고 30대 후반의 파스터가 있으니까 젊은 층이 유입돼가지고 그 교회는 젊은이와 그 세대 간의 갭이 없고 젊은 층과 그 노년층이 함께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예배 스타일인데요. 예배 스타일을 젊은이 스타일로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는 다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있는데 그 디스코테크가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불이 반짝반짝 사이키딩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인가 그랬더니 로큰롤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새로운 곡을 따라가면서 같이 아주 신나면서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그런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세를 드실수록 여러분이 혁신과 변혁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DUMC의 교회 그 데니엘 호라고 하는 파운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매년 이렇게 되면은 불러요. 비서를 통해 가지고 가면은 밥을 대접하고 어려운 일 없냐? 내가 도운 일 없냐?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저희 GP 선교사님 한 가정이 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제가 소개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비서가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갑자기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퇴했지만 일개 GP라는 선교단체에 일개 선교사가 신임 선교사가 왔는데 원로 목사님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게? 그게 다 이제 뭐예요? 김병선 선교사님이 옛날에 다 잘 뿌려놓은 씨를 뿌려놓은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바탕 위에 후배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로라고 뒤에 서 계지 마시고 좀 더 지갑을 열어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죠?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좀 같이 이런 데 참석하려고 가능성 있으면 얼마든지 좀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보니까 저보다 연령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안 되고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면 다음 세대에 걱정을 안 해도 이러한 힘내세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동남아의 많은 리더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